영하 10도의 터미널 바닥에 11살 조카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쳤던 외삼촌.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대기업 회장실 문이 25년 만에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삼촌. 그때 버린 조카가 밥값 좀 하러 왔습니다. 삼촌 회사, 오늘부로 제가 인수합니다. 나가주세요, 빈손으로. 가장 비참하게 버려졌던 소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기업 사냥꾼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4년 11월에 어느 늦은 밤, 시외 버스터미널 대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그곳, 딱딱한 철제 의자 위에 11살 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품에는 칠이 다 벗겨진 분홍색 토끼 저금통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옆에 서 있던 외삼촌 박선도는 초조한 듯 구두 뒤축으로 바닥을 쿵쿵 찍어댔어요. 그러다 서아가 불안한 마음에 그의 코트 자락을 잡자 박선도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비싼 옷 늘어나게.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의 어깨를 의자 쪽으로 세게 밀쳤어요. 엉덩이가 쿵하고 의자에 부딪혔죠. 박선도는 서아의 눈을 피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화장실 가서 서울 가는 표 끊어올 테니까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너 여기서 움직이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알았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선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찰구 쪽으로 뛰어가 버렸답니다. 서아가 놀라서 엉덩이를 때려 하자 멀리서 박선도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입모양으로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했죠. 곧이어 불응하는 버스 시동 소리와 함께 매캐한 매연 냄새만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텅 빈 터미널, 냉기가 올라오는 철제 의자 위에서 서아는 토끼 저금통이 으스러져라 꽉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이죠. 새벽 4시, 터미널 셔터가 반쯤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쾅 하는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깼어요. 눈앞에는 술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 한 명이 서아의 철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야, 이 쥐새끼 같은 게 어디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켜. 남자는 서아가 품에 안은 토끼 저금통을 보더니 킬킬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돈 든 거야? 이리 내놔. 서아가 저금통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자 남자는 서아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찍히며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죠. 남자가 저금통을 뺏으려고 서아의 손가락을 하나씩 억지로 꺾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당장 그 손 안 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달려와 남자의 등짝을 쟁반으로 후려쳤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 이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아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뒤따라온 남편 최병수가 빗자루를 들고 남자에게 겨누자 노숙자는 침을 퇴 뱉고는 도망쳤습니다.
순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아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아의 손은 여전히 저금통을 놓지 않아 하얗게 굳어 있었죠. 따라와라. 밥부터 먹자. 순자는 서아를 터미널 건너편 순자 해장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돼지사골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가 서아의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서아를 구석 자리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불에 올렸습니다. 그때 최병수가 수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애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유괴야. 순자는 국자를 도마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애가 입술이 파래져서 죽어가는데 경찰이 밥 줍니까? 먹이고 보냅시다. 잠시 후 펄펄 끓는 해장국과 계란 노른자가 담긴 술한 그릇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먹어. 남기면 혼난다. 순자의 엄한 말투에 서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서아가 허겁지겁 국밥을 비우는 동안 순자는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다 먹으면 올라가서 씻어. 저기 2층 끝방 문 열려 있다. 그곳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주인이 없는 옷가지들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서아는 몰랐지만 그곳은 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부의 막내딸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가게 문을 열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 주방 커튼을 젖히니 서아가 제 몸보다 큰 앞치마를 2번이나 접어 매고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이 너무 커서 자꾸만 흘러내리자 아이는 아예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죠. 순자가 서아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얘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어. 손 다트게. 서아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밥값을 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순자는 멍하니 서아를 바라보다가 거칠게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밥값은 밥 잘 먹는 걸로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찬물에 손 넣으면 쫓아낼 줄 알아라. 하지만 서아는 고집이 셌습니다.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병수의 제안에도 일이 먼저라며 버텼죠. 결국 서아는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가게 일을 돕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서아는 터미널의 똑순이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해장국집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들이닥쳐 여기 국밥 둘 빨리요 하고 외치면 서아는 작은 몸으로 식탁 사이를 뱀장어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쟁반 하나에 뚝배기 3개를 겹쳐 들고도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어느 날 단골인 강원 상해 박씨 아저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 국물이 왜 이렇게 식었어? 다시 데워와. 박 씨가 뚝배기를 밀치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서아의 교복 치마에 튀었습니다. 병수가 주방에서 뛰쳐나오려던 찰나 서아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다시 끓여오면 버스 놓치시잖아요. 3시 차 대기 중이라면서요.
대신 제가 깍두기 국물 시원하게 더 부어드릴게요. 그거 드시고 얼른 운전하셔야죠. 박 씨는 멍하니 서아를 쳐다보다가 허허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요 맹랑한 녀석 좀 보게. 순잔의 셋째 딸이 아주 장사꾼 다 됐네. 다 됐어. 그때부터였습니다. 터미널 상인들은 서아를 알바생이 아니라 순잔의 셋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하교하는 서아의 가방에 붕어빵 봉투를 찔러 넣어 주었고,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는 우리 막내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며 쥐포를 손에 쥐어주곤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서아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던 순자가 서아를 카운터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낡은 장부 노트 한 권과 볼펜을 서아 앞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거 적어라. 이게 뭔데요? 외상장부다. 기사 양반들, 상인들 밥 먹고 돈 없을 때 적어 놓는 거야.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니까 똑바로 적어. 서아가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기사 5,000원, 떡집 3,000원 같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힘들다고 해서 그냥 보냄, 내일 갚는다고 함 같은 순자의 메모도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순자가 터미널 사람들과 나누던 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아가 펜을 잡고 첫 글자를 적으려는데 병수가 들어와 귤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애한테 벌써부터 돈 계산 가르치면 못 써. 순자는 코웃음을 치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사람 챙기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막내 그 방 주인처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아는 펜을 멈추고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온 날 묵었던 2층 끝방, 그곳이 누구의 방이었는지 서아는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서아의 손등을 거친 손바닥으로 덮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방 쓰던 녀석, 교통사고로 먼저 갔어. 너만한 나이대였지. 물건 하나도 못 버리고 꼬박 1년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내가 그 방 들어가서 자던 날 내가 처음으로 발 뻗고 잤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지는가 싶더니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행주로 카운터를 벅벅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밥값 하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딸해. 밥은 엄마 아빠가 먹여줄 테니까. 그날 밤 서아는 2층 방 침대 밑에서 자신의 토끼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딸그랑 집어넣었습니다. 버려지던 날 꽉 쥐고 있어 칠이 벗겨진 그 저금통이었죠. 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장부 노트를 펴고 맨 뒷장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1995년 3월 2일 셋째 딸 윤서아 입금 완료. 그것은 서아가 처음으로 이 집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미래를 저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터미널의 밤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서아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참 야속하면서도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터미널의 풍경이 10번이나 겨울옷을 갈아입는 동안 훌쩍 커버린 24살의 서아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순자 해장국의 실질적인 매니저이자 터미널 상인들의 든든한 해결사로 자라나 있었죠. 매일 새벽 4시 서아의 하루는 거대한 육수통에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핏물을 뺀 사골을 솥에 쏟아부을 때 나는 묵직한 소리, 도마 위에서 파가 송송 썰리는 경쾌한 리듬, 그리고 가게 앞을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아가 국자를 잡고 육수의 간을 볼 때면 순자는 흐뭇한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이제는 서아가 끓인 국물 맛이 병수의 손맛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틈새로 불길한 징조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바탕 폭풍처럼 지나가고 잠시 숨을 고르던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러 온 손님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잘 다림질된 감색 정장,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겨드랑이에 낀 가죽 서류 가방. 그들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게 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줄자를 꺼내 주방 입구의 폭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병수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식사하시게요? 남자는 병수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죠. 병수가 집어든 명함에는 금박으로 박힌 로고와 함께 선도 외식그룹 개발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터미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더라. 주인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와 각 상점 유리창마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설명회 개최라는 붉은색 안내문이 붙은 것입니다. 설명회가 열리던 날 터미널 2층 대회의실은 상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온 떡볶이집 아줌마 배달 철가방을 옆에 낀 중국집 사장님, 그리고 병수와 순자, 서아도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삐익하고 울리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도 외식그룹의 전략기획팀장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지금의 낡고 지저분한 터미널 사진이 흑백으로 나왔고 곧이어 화면이 바뀌며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 통유리로 된 최신식 건물의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와 마이너스 하는 탄성과 저게 뭐야? 하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박도윤 팀장은 매끄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맡은 선도 외식그룹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의 터미널은 시설이 낙후되어 위생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곳을 최첨단 복합 푸드코트인 선도 스퀘어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그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고객 편의, 위생 등급, 매출 증대, 화려한 단어들이 쏟아졌지만 상인들의 귀에는 딱 한 문장만 꽂혔습니다. 기존의 비위생적이고 영세한 점포들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대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브랜드들만이 새로운 푸드코트에 입점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 거요? 여기서 20년 장사했어. 하루아침에 어딜 가라고.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난무했지만 박도윤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께도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기준에 맞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으시거나 입찰 경쟁을 통해 실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겠지만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과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거대 기업의 자본과 논리 앞에서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설명의 책자 맨 뒷장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선도 외식그룹의 회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박선도. 서아의 숨이 턱 하고 멈췄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아의 몸은 13년 전 그날 밤 차가운 철제 의자 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멀어지던 버스 소리, 그리고 자신을 뿌리치던 그 손길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서하의 손끝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박선도, 외삼촌? 설마 했습니다. 그때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서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 돌아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도라는 흔치 않은 이름과 터미널이라는 장소에 우연히 서하의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서하는 책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서하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병수와 순자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병수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통 앞에 섰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국자를 들고 육수를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힘차게 돌아가야 할 국자가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병수의 왼쪽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덜덜덜. 국자가 솥의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챙하는 쇠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병수는 황급히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까 설명회 때 너무 화를 냈더니 기운이 빠져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아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감춘 손이 등 뒤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수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박은 그날부터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터미널 곳곳에는 공사 예정 구역이라는 노란색 테이프가 둘러졌습니다. 해장국집 바로 앞 화장실이 폐쇄되었고 손님들은 불편함에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터미널 입구 가장 좋은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 임시 매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10일 행사 풍선이 손님들의 시선을 빼앗아갔죠. 순자 해장국을 찾던 단골 기사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나. 회사에서 식권을 나눠주는데 저기 새로 생긴 햄버거 집에서만 쓸 수 있다네. 단골 김 기사가 쭈뼛거리며 건넨 말에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공짜 밥이 최고지. 어서 가세요. 하지만 김 기사가 나가자마자 순자는 카운터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텅 빈 장부 노트만 들려 있었습니다. 매일 빼곡하게 적히던 외상값도 밥 먹고 가라는 정겨운 인사도 이제는 먼지 쌓인 예시하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선도 외식그룹 법무팀. 내용은 간결하고 잔인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 및 퇴거 요청서 귀 점포는 위생기준 미달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3개월 이내에 점포를 원상 복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시 법적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한은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위생기준 미달이라는 글자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매일 밤 순자가 무릎이 닳도록 닦고 또 닦던 바닥이었습니다. 병수가 새벽부터 나와 윤이 나게 닦던 숟가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땀과 정성이 종이 한 장에 쓰인 몇 글자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서아가 나가보니 선도 그룹의 직원들이 옆집 분식집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할머니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죠. 이놈들아, 내가 여기서 젊음을 다 바쳤어. 내 발로는 못 나간다. 직원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나뒹굴자 떡볶이 판이 엎어지며 붉은 양념이 시멘트 바닥에 낭자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직원은 구두 코에 묻은 양념을 털어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 할머니. 곱게 말할 때 비키시라니까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 서아의 눈앞에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 창문을 반쯤 내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터미널을 바라보는 중년의 남자. 거리가 멀어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아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선도라는 것을. 서아의 심장이 쿵, 쿵, 쿵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서늘한 분노였고 13년 전 버려진 아이가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서아는 병수와 순자가 잠든 2층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병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고 순자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쿨럭, 쿨럭. 순자의 등이 작게 들썩였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문을 닫고 1층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불 꺼진 주방, 식어버린 육수통 앞에 서서 서아는 자신의 토끼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제법 묵직해진 저금통. 서아는 저금통을 쓰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뺏겨요. 서아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비극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늘 가장 평온한 일상의 틈을 비집고 도둑처럼 소리 없이 들이닥치는 법이지요. 서아와 병수, 그리고 순자에게 닥친 그의 겨울의 시련도 그러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수는 습관처럼 눈을 뜨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푹 고아진 사골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는 시간이었죠. 병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다란 국자를 들었습니다. 육수통을 들어 옮겨야 아침 장사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수가 육수통의 양쪽 손잡이를 잡고 허리에 힘을 주는 순간 그의 왼쪽 다리가 마치 고무줄이 끊어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병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0kg 넘는 육수통이 병수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뜨거운 사골 국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파도처럼 쏟아졌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병수의 발목을 덮쳤지만 병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탓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입을 실룩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나오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쉰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보, 놀라 뛰어내려온 순자가 병수를 안고 흔들었지만 병수의 초점은 이미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서아는 병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끊임없이 문질렀습니다. 병수의 손은 굳은 살이 가득 박인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서아의 온기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서아가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을 때 의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내민 차트는 병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되시는 이순자님 검사 결과입니다. 서아는 멍한 눈으로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쓰러져서 놀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등이 결린다고 파스를 붙이고 계시긴 했지만 그건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차트 속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폐 한쪽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종양이 이미 척추까지 전이되어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는지 모르겠군요. 서아의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가 보였습니다. 병수 간호를 하다가 지쳐 잠든 줄만 알았던 어머니. 그녀는 얕은 숨을 헐떡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가자 순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 안에서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내면서도 서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순자의 손이 서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빠 괜찮아요. 그냥 좀 쉬시면 된대요.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어 떨림을 감추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작게 젓더니 서아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가져갔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목까지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순자의 목소리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가게 간판 순자 해장국으로 바꿔줘. 내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 이름석 자라도 남기고 싶다. 그거 하나면 돼. 그것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사흘 뒤 병수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의 배를 불려주느라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던 사람.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터미널 상인들과 버스 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화환은 없었지만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온 사람들의 눈가는 모두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밥값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단골 김 기사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떡볶이집 아줌마는 부조금 봉투 대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서아의 손에 쥐어주며 말없이 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아는 상주 완장을 차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병수가 멍한 눈으로 아내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병수의 마비된 왼쪽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마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노란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명도, 집행 예고장 선도, 외식 그룹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문에 못질을 하고 전기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가게 안 냉장고가 멈춰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못을 빼내고 셔터를 올리려 하자 어둠 속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용역 직원들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법적으로 넘어갔어. 한 남자가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껌을 짝짝 씹었습니다. 아직 짐도 다 못 뺐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이 안에 있다고요. 서아가 소리치며 들어가려 하자 남자가 서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서아는 벌떡 일어나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도윤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가 역겨운 모양이었습니다. 윤서아 씨라고 했나요?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여긴 이제 선도 그룹 소유입니다. 돌아가세요. 서아는 박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서 30년을 일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말아야. 서아의 고함에 박도윤은 피식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감정 호소는 법원에서 하시고요. 이건 위로금 명목으로 회장님이 챙겨주신 겁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세요. 휠체어 탄 아버지 모시려면 돈 필요할 텐데. 바닥에 떨어진 봉투 사이로 수표 몇 장이 빚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위로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30년 인생과 병수의 건강, 그리고 서아의 청춘을 돈 몇 푼으로 퉁치려는 모욕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바닥을 굴러다니던 순자가 그토록 아끼던 동전이었습니다. 서아는 박도윤의 얼굴을 향해 그 동전을 힘껏 던졌습니다. 동전은 박도윤의 이마를 맞고 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 돈도로 가져가. 그리고 전에 이 가게 절대 안 나간다고. 내 발로 나가게 하고 싶으면 그 회장이라는 사람 보고 직접 오라고 해. 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용역들이 서아를 끌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아는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가게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간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이름. 그날 밤 서아는 가게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휠체어에 탄 병수에게는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은 맨몸으로 찬 바람을 맞았습니다. 서아의 품에는 병수의 약 봉투와 순자가 남긴 낡은 장부 노트, 그리고 토끼 저금통이 안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서아를 처음 구해줬던 그 따뜻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만이 서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장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서아야, 밥은 먹고 해라. 장부 맨 뒷장에 적힌 짧은 메모. 서아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엄마 이름 간판에 걸 때까지 나 절대 밥 안 먹어. 서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착한 해장국집 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품는 도끼, 그리고 서늘한 복수심이 서아의 검은 눈동자 안에서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서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기어코 밝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터미널 푸드코트 운영권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소는 선도 외식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위압적으로 매달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터미널 상인 협동조합 사람들이었죠. 떡볶이집 아줌마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검은 정장을 빌려 입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는 넥타이가 답답한지 자꾸만 목을 긁적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오기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늘 두르던 앞치마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물건 하나가 소중하게 올려져 있었죠. 심사위원석 정중앙에는 박선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감색 스트라이프 슈트를 입고 금태 안경 너머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루해 보였고 가끔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에게 이 자리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답니다. 먼저 선도 그룹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도윤 팀장은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외식그룹 전략기획팀장 박도윤입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화면을 수놓았고 매출 300% 증대, 프리미엄 공간 창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영어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기존 터미널 상점들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상점들은 비효율적이고 비위생적입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수준 높은 니즈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싹 갈아엎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할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효율, 비위생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죠. 박도윤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상인 협동조합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강당에 울렸습니다. 서아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PPT도 세련된 영상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단상 위에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기름때와 국물 자국으로 얼룩진 낡은 대학 노트 3권이었습니다. 바로 순자가 평생을 써온 외상 장부였죠. 이것은 저희 어머니 이순자 씨가 30년간 써오신 장부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카메라에 비추었습니다. 화면 가득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돈 액수보다 사람들의 사정이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김 기사님 딸 대학 입학금 때문에 힘들, 박 씨 아저씨 허리 다쳐서 병원비 필요.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단순히 밥을 판 것이 아니라 이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비효율의 실체입니다. 장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는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칠이 다 벗겨진 낡디 낡은 분홍색 토끼 저금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단상 위에 놓인 그 싸구려 플라스틱 저금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잡아 끌었습니다. 서아가 저금통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찰그랑 찰그랑. 동전들이 부딪히는 맑고 처량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선도 회장이 서류를 보던 눈을 들어 저금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주 불길한 기시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서아는 저금통을 내려놓지 않고 박선도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저금통은 13년 전 겨울 이 터미널 대합실 철제 의자에 버려졌던 한 아이의 유일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선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만년필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삼촌이 돌아올 거라는 말만 믿고 밤새 이 저금통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삼촌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선도 회장의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13년 전 그날 밤의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13년 전 대합실에 남겨졌던 그 소녀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건 대기업의 자본도 효율적인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쫓아내려는 그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해장국집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서늘하고 날카롭게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쿵! 박선도 회장이 물을 마시려다 컵을 놓쳤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엎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맑은 물이 그의 비싼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아를, 아니 저금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도윤 팀장이 놀라 아버지인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박선도의 귀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아의 목소리만이 천둥처럼 귓가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심사위원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박선도 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토끼 저금통을 그의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 저금통 기억나십니까? 박선도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치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네, 누구야? 서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 서아예요, 삼촌. 터미널에 버리고 가셨던 누나의 딸 서아요.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회장이 조카를 버렸다고? 이거 특종이다. 빨리 찍어. 박선도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서하는 품속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체 어박선도와 검체 비운서하의 유전적 동일성 99.9% 친족관계 성립. 오해라고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심으로 이 터미널을 부수려고 왔기에 우리가 다시 만난 겁니다. 서하는 뒤를 돌아 청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족조차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이 과연 고객을 가족처럼 모실 수 있겠습니까? 11살 조카를 추운 겨울밤에 내다버린 사람이 만드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밑바닥을 세상에 까발리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박도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존경에 마지 않았던 냉철하지만 능력 있는 경영자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천륜을 저버린 파렴치한이었다는 사실에 도윤의 손에서 레이저 포인터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박선도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죄책감과 공포에 질린 초라한 늙은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런 박선도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밥은 먹고 다니셨어요? 저는 덕분에 아주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바로 그 밥 정이더군요. 서하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차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박선도 회장의 귓가에는 13년 전 자신이 버리고 간 조카가 흔들던 그 동전 소리만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찰그랑, 찰그랑. 그것은 파멸의 소리이자 동시에 서하가 세상에 알리는 승리의 종소리였습니다. 비밀이 터져나온 대강당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서하가 내려놓은 토끼 저금통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마치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박선도 회장이 쌓아 올린 30년의 철옹성이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장렬했습니다. 펑, 펑, 펑. 쉴 새 없이 터지는 백색의 섬광 속에서 박선도 회장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을 비추는 신문실의 조명과도 같았죠. 회장님, 조카를 버린 게 사실입니까? 터미널 재개발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창처럼 박선도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무대로 뛰어 올라와 기자들을 막아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선도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선도 외식그룹 가족 같은 기업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그토록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보일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또각또각 침착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대강당 뒷문이 활짝 열리며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박선도 회장님, 그리고 선도 외식그룹 임원진 여러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수사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선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횡령이라니? 누가 날 신고해? 박선도가 꽥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석 옆에 서 있던 박도윤 팀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접니다, 아버지. 박선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었던 아들,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도윤이었습니다. 박선도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애비를 팔아? 박도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게 진짜 사업가라고. 저도 배웠을 뿐입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본체가 사니까요. 박도윤은 수사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선도 그룹이 터미널 상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조작한 장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고 뒷돈을 받은 내역, 그리고 박선도가 차명 계좌로 빼돌린 수백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선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선도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지만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순순히 가시죠. 박선도는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 외식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야. 전화기 가져와. 김 의원 연결해.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철컹. 금속성의 마찰음이 박선도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 소리는 13년 전 그가 서아를 버리고 떠날 때 닫히던 버스 문 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선도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실시간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욕설을 내뱉는 추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죠. 서아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터미널 상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줌마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우리가 이긴 거냐? 진짜 우리가 이긴겨?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친 현실은 차갑고 씁쓸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난도질 당해야만 끝나는 인연이라는 사실이 서아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도 외식그룹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고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선도 그룹 계열사 식당 문 앞에 조카를 버린 기업, 폐륜 기업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터미널의 순자 해장국에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아의 가게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밑은 검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서아는 테이블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박선도는 쭈뼛거리며 서아의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탁자 위에 놓인 수저통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서아도 콩나물 대가리를 떼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똑 콩나물 끊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박선도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도장 찍었다. 서아가 눈길을 주자 그것은 터미널 상권 보장 및 상인 협동조합 운영권 이양 합의서였습니다. 선도 그룹이 터미널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운영권을 상인들에게 넘기겠다는 항복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선도의 인감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선도는 마른 세수를 하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넘긴단다. 나는 경영권 박탈당했고 가진 거 다 내놓고 나니까 진짜 빈털털이더라. 그는 변명을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나열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못난 어른의 방식. 서아는 콩나물 바구니를 옆으로 치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선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잠시 후 서아가 들고 나온 것은 쟁반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에 파를 듬뿍 얹은 해장국 한 그릇. 서아는 그것을 박선도의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박선도는 멍하니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서아를 굶주림 속에 버려두고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린 조카가 다 망해버린 자신에게 내미는 이 뜨거운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박선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습니다. 왜 밥을 주냐? 욕을 하지. 소금을 뿌리지. 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미운 놈일수록 밥은 먹여서 보내라고. 배고프면 죄 짓는다고요. 박선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흐흑,
그는 밥을 씹지도 못하고 뚝배기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국물 위로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기름과 섞였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서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이자 자비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게로 들어온 병수는 울고 있는 박선도를 보았습니다. 병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병수는 휠체어를 박선도의 등 뒤로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 손을 들어 박선도의 떨리는 어깨를 툭 하고 쳤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나 하고 가쇼. 밥값은 해야지. 박선도는 숟가락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를 잃고 건강을 잃은 병수였습니다. 그런데 병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고 살라는 투박한 기회였습니다. 박선도는 콧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사장님. 그날 오후 터미널을 지나던 사람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던 재벌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해장국집 수도가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거친 수세미질을 하는 그의 등은 더 이상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 많은 한 노인의 굽은 등일 뿐이었습니다. 서한은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토끼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동전 하나를 넣었습니다. 찰그랑. 이제 이 저금통은 과거의 아픔을 모으는 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저금하는 통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터미널 광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서하의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이나 바뀌고 터미널 앞 은행나무가 다시금 노란 잎을 흩뿌리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더군요. 한때 철거 위기에 몰렸던 그 낡은 터미널 상가는 이제 상생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구수한 사골 냄새를 피워 올리는 순자 해장국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서울 강남의 번듯한 빌딩 15층 서아푸드홀딩스 대회의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윤서아의 눈빛은 묘하게도 덤덤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전문 경영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한은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각.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촉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서아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서에 서명하는 소리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전국 4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기인데요. 경영인의 만류에도
서한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순자와 병수, 그리고 어린 서아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죠. 빛나는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리가 더 좋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세련된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자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장수처럼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박도윤 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 그의 얼굴에서도 예전의 가벼움이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가에 잡힌 옅은 주름이 그가 꽤나 성실하게 시간을 견뎌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도윤의 손에는 이력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아니 이사님, 이번 신입사원 최종 명단입니다. 서한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고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이력서 맨 윗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앳된 청년은 터미널 생선가게 박씨 아저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터미널 상인 자녀 우선 채용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스펙은 좀 부족해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돕느라 눈치 하나는 빠르더라고요. 저처럼 낙하산 타고 내려온 놈들보다 100배는 낫겠죠. 서한은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 회사는 그런 친구들이 키우는 거야. 땀 흘려본 사람이 땀의 가치를 아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상사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엇나갔던 자신을 바로잡아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서아를 반긴 것은 익숙하고 소란스러운 소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셋째 왔어?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사람 냄새가 서하의 차가웠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서하는 곧장 탈의실로 들어가 정장 바지를 벗고 편안한 고무줄 바지와 흰색 면티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빳빳하게 풀먹인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서아푸드홀딩스 전 대표가 아니라 영락없는 순자 해장국집 딸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서아는 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허리를 굽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행주질이 제법 능숙했습니다. 식탁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수저통에 오와 열을 맞추는 손길에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박선도였습니다. 한때 이 터미널을 밀어버리려 했던 회장님은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터미널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쟁반에 물컵을 담아 손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손님이 예, 수고하십니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자 박선도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고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노동의 고단함과 비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가게 입구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휠체어를 탄 병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돋보기를 쓴 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불편해 속도는 느렸지만 콩나물 하나하나를 만지는 손길은 마치 손줄을 어루만지듯 다정했습니다. 병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박선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다가가 병수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빠, 삼촌, 안 힘들어 하세요?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할까요?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박선도를 가리켰습니다. 놔두거라. 저 사람은 지금 평생 흘려야 했던 땀을 이제야 흘리는 거야. 봐라, 얼굴이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니? 서아가 다시 보니 박선도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로 땀을 훔쳐내며 옆 테이블에 아이가 흘린 밥풀을 손으로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더럽다는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아이에게 괜찮다, 많이 먹고 쑥쑥 커라 하며 웃어주는 모습. 그것은 서아가 기억하던 13년 전의 매정한 외삼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만 제일 좋은 건 제밥값을 스스로 하는 거지. 저 양반, 이제야 밥값 하는 거야. 병수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곁에서 묵묵히 살아내며 시간을 쌓아가는 것임을 두 노인의 등 뒤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터미널 광장.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가게 앞에 서아는 낡은 철제 의자 하나를 내어놓고 앉았습니다. 15년 전 서아가 버려졌던 그날 밤 그녀를 받아주었던 차가운 그 의자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아가 느끼는 의자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을 머금어 따뜻하고 등 뒤에는 가게의 온기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주머니에서 분홍색 토끼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의 칠은 다 벗겨지고 귀퉁이는 깨졌지만 서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서아는 저금통을 어루만지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순자의 눈썹처럼 은은하게 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약속 지켰어. 엄마 이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이름으로 남겼어.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친 대학생 진수가 가방을 메고 나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봬요. 서아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잠깐만. 진수가 의아해하며 다가오자 서아는 무릎 위에 있던 토끼 저금통을 진수의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예. 이거 누나 보물 1호잖아요. 이걸 제가 왜? 너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휴학 고민한다며. 여기 든 돈, 큰 돈은 아니지만 급한 불은 꺼질 거야. 진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아는 진수의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서아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부담 갖지 마. 나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공짜 밥을 빚졌거든. 그 빚 너한테 갚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중에 너도 살만해지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면 돼.
그게 이 저금통 쓰는 법이야.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저금통을 품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게요. 진수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빈 철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 서아는 가게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수와 선도가 나란히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두 노인의 어깨가 들썩이며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밥으로, 세월로,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맺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3년 전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던 이 터미널은 이제 서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진짜 천벌은 남이 내리는 게 아니라 평생 후회 속에 사는 것이었고, 진짜 행복은 따뜻한 밥상 머리에 마주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아의 독백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깜빡이며 따스한 주황색 빛을 뿜어냈습니다. 순자 해장국. 그 이름 아래서 오늘도 터미널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서아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함께 나눈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저희 사람 사는 동네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